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했죠. 3년 연속 참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어떻게 논의가 될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출세 많이 했죠. 벌써 당대표. 대표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권한대행님. 권한대행. 예, 대행. 김대행님. 아니, 뭐 그냥 김호연이라고 부르죠. 예. 네. 그동안은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계속 네.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 대정부 질문을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앞에서 커트라인에 딱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그 네. 장관들한테 내가 야심차게 지금 네. 꼼짝 못하게 할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한 4, 5회를 제가 꼬박 준비했는데 세상에. 김병조 의원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서 끊겨가지고. 네. 김병조 의원님 다음이 의원님이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5번째, 제가 10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8시간 대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8시간? 그냥. 와, 세상에. 그렇구나. 오늘 그러면 그 얘기를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뭐 회의도 하셨는데요. 외평 포럼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원래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미래 초선으로서 거의 기적적인. 왜냐하면 각 의원들끼리 선택권이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들 그 3개를 확보하려고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제가 10명을 모아야 됩니다. 당은 2개 이상이어야 되고. 이 조건이 까다롭군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창립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드린 보고서가 지금 오늘 방송할 내용하고 제가 전문가니까 의원님들한테 이제 이걸 제공하려고요. 브리프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의원님들 사이에 이런 분야별 공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19대 국회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침이 바쁘거든요, 원래. 제대로 국회에 돌아갈 때는 아침이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이제 그 외교안보 분야에 새로운 포럼이 생겼다.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또 가셨어요. 나토 정상회의에. 또 갔죠. 3년 연속 참석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왜 우리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미국이 1947년에 해서 이제 49년에 출범하여서 지금 7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주년, 75주년 미국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를 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트루만 독트린이 뭐냐면 47년에 의회 연설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냉전을 선언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토는 냉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권과 동맹 대결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 맞상대였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했어요. 그럼 우리도 해체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이 아니고 이제 유럽의 지역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91년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이 달라진 게 뭐냐면 주적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동맹 얘기 나왔지만 동맹이 없느냐 자동 기업도 중요하지만 주적을 누구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토 이게 없어졌다가 91년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입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이 초청받았던 2022년에 나토가 전략계름을 바꾼다. 91년 이후 바꿨던 전략계름을 다시 돌린다 하면서 에님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만 그때 러시아와 중국을 특정했습니다. 중국 보고는 시스테믹 챌린저.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도전자.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에 체계적으로 도전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threat, 위협. 위협을 보내는 immediate threat이라 적극적 위협. 이 두 가지는 바로 enemy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나토가 다시 동맹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때 초청받았던 게 한국이었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3개국이 추가로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해가지고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름까지 가졌어요. IP4로. 에? 인도 태평양 4. 예. 그러니까 쿼드처럼. 예, 쿼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나토의 아젠다가 네. 나토 밖에서의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예. 아젠다가 들어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아시아의 미국 말을 잘 듣는 동맹국들을 모아서 계속 초청시키면서 네. 나토와의 연결 고리를 키우겠다는 미국의 대전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충실히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우리는 우리 땅을 띄어서 뭐 북미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 살아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그렇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하고 다 사이적 이 지역의 안보를 중심적으로 사고해야지. 왜 거기 유럽에 가가지고 이런 그렇죠. 이익을 우리가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 나토라는 걸까요? 태생이 아까도 말했듯이 예. 적을 둔 동맹이라면 예. 91년에 바꾼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네, 네. 예. 뭐 예를 북핵 문제로 가서 얘기할 수 예.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치 나토에 가는 게 G7이나 EU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뭐 언론에서는 마치 G7이나 뭐 G7 못 가고, G7은 뭐 가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예. 초청받는 거를 그 급으로 지금 자꾸 묘하게 물타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를 우리 가면. 예. 나토가 지금 누구하고 적대 관계입니까? 예. 전쟁을 간접 전쟁을 대리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또 지금 연설한단 말 그러거든요. 연설이요? 네, 무슨 얘기를 할까? 대표 연설에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할까봐 제가 애가 탑니다 지금.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호진 안보실장이 푸틴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러 간의 군사동맹을 우려하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 재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안 하겠. 그 전까지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용사는 안 한다. 살상무기는 안 한다는 게 입장인데 그게 5월 말까지 유지됐거든요. 그러면 북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빌미 사실은 미국이나 제가 이거는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도 여기 주재에 있는 특정 몇몇국의 대사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나토에 소속된 국가의 의원들이 재판까지 와서 물론 그것만으로 온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한국이 무기를 통해서 도와야 되고 심지어 파병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파병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로운 전쟁이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은 한국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런 자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이제 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0년대 전쟁이 났을 때 16국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그걸 해야 된다. 제가 그때도 틀렸다. 왜냐? 그때도 강대국의 전략에 의해서 아무 피해도 없는 우리가 분단되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 우리는 그 분단을 이기지도 못하고 전쟁 중인데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지하 거절했는데 제가 이런 압박을 받으면 윤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지원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가 북러가 딱 튀어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가는 걸 크게 생각하고 지금 아젠다로까지 세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아젠다로까지 한다는 말은 가서 그런 사고를 칠 가능성 저는 그 최악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군수품 이게 그 전 단계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손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군수품을 제재 또는 살상무기인데 적어도 군수품 정도에서 멈추거나 아무 얘기 안 오는 게 좋죠. 파병까지는 안 가겠죠. 파병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도 이번 주에 만약 사고 치고 오면 바로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 역사상
전쟁 중인 국가에 분쟁 중동에서 그렇게 놔도 네. 살상 무기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는 있습니다. 아, 만약에 살상 무기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법으로 바로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의회의 권한과 어떤 능력을 행정 권력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게 많아서 같은 대통령제고 제왕적 예. 대통령제라고 원래 미국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런 네. 미국도 예. 예산권에 의해서 이 대외 정책 특히 군사 정책 같은 것은 철저하게 제어를 합니다. 네. 트럼프가 종종 우리한테 협박하는 미군 철수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국방 수권법이라 그래서 예. 그 의회가 파병 그러니까 한국의 주둔 병력의 숫자까지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못하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저기 나가서 1억 불 이상씩 원조 막 날리고 오고요. 네.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여권,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필요한 대로 나토에도 가서 협력을 구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야 된다. 우리는 가치 동맹이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 가치 동맹이면 왜 미얀마에서 떠났습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왜 거기서는 안 싸웁니까? 왜 여기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병조 의원의 말에 원칙으로는 동의하지만 네. 제가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얻으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동맹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미일은 동맹이란 네. 말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처럼 네. 한미일은 실제적인 거 거의 동맹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컨텐츠는 있는데 동맹이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반발을 사니까. 실제로 내용상은 동맹인데 북러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예. 프리덤 엣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다. 다영역이란 말은 뭐냐면 예. 잠수함 훈련은 그 잠수함 훈련만 하면 돼요. 예. 다영역이라는 것은 전체 명령 체계가 같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령부가 있어서 그렇죠. 한미를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 명령 체계가 단일화돼야 돼요. 컴퓨터 예. 체계도 단일화돼야 돼요. 예. 이게 또 이전에 했던 그 군사별 예. 영역별 군사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운용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운영체계 같다면 명령체계도 같아야 되고요. 네. 향후에 한미일이 한 군데처럼 움직이는 게 만든다는 것이 다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 하고 있는 한미일하고 예. 북러는 반대로 이름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다. 어떤 게 더 동맹입니까? 내용상 동맹인 거죠. 훨씬 더 위험하죠. 예. 그래 지금 우리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북러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네. 북러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러네요. 정당성을, 예. 빌미를 그렇습니다. 주고 내용을 채우게 만드는 예. 거죠. 이거는 독립 변수가 한국이고 독립 변수가 한미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게 예. 거짓말이 뭐냐면 예. 2022년 11월에 프놈펜 선언이라는 것을 네. 동남아에 가서 했습니다. 예. 캄보디아죠.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공동성명 8개 항에 예.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는 뭐냐면 북핵이랄까 북한 위협이라고 딱 특정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지금 진행돼서 캠프 데이비드하고 최근에는 최근 한미일은 뭐냐면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처음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한미일이 나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위험하니까 예.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아예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얘기한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로 기억해 보십시오. 동맹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 네. 적을 특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적이 누가 되느냐? 러시아와 중국이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한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무역을 하는 나라이고 사실은 북한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지렛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제동력을 가지는 국가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과 만나야지 그들과 적대국이 돼서 더 키워주는 북중들을 묶으면 더 위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지금 둘을 빼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어리석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저는 뭘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은 어리석게 따라가는 것 같고요. 예. 뒤에서는 이거를 예. 거의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예. 저는 이 미국하고 일본 측에 아예 예. 딱 붙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적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이 돼서 미국과 일본하고 붙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도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예, 사과했습니다. 사과까지 했죠. 며칠 후에 모양 빠지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맹이란 말 못 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실수나 뭐나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제가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나오면 물으라고 했던 게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블룸버그와 통신과의 왜 그렇게 외신 기자하고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걸 뭐라 그랬냐면 지금 TCIF라고 네. 한미를 그 안보 협력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이게 그러니까 동맹이죠.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TCIF 제도화하는 건데 이걸 가을에 하는데요. 국방장관끼리 모여서 정권이 바뀌어도 역진하지 않겠다는 아주 금방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역진하지 못하는 건 조약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당당하면 국회 통과해라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예. 아니 이거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약도 그 의회도 안 통과하면 네 국회도 통과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 그리고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9.19를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9.19가 조약이 아니어서 망가뜨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거 만든 거는 정권만 바뀌면 바로 망가뜨릴 겁니다. 뭔 역진은 불가능해요. 신원식 장관이 아무리 불가역성, 역진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정권 교체되면 바로 무력화시킨다는 게 그거는 심각합니다. 그 초안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심지어? 심지어. 그러니까 6월 말에 했던 아까 훈련하고요. 왜 나라를 적극적으로 외세에 미국은 너무 좋죠. 한국이란 방패막이 생기고 일본은 더 좋죠. 자기 앞에 한국이란 방패막이 생기는 거. 우린 최전선에 던져진 겁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조치를 이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면서도 이러면 이거는 진짜 오늘 보십시오.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도가 지금 모디가 푸틴하고 만나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의 쿼드에 이르면서 미국의 우방국 거의 동맹국 수준의 우방국인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안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큰 나라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에 가장 차질을 받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고마워서 인도한테 원유를 시장 가격보다 2배, 3배 아래로 줘서 싸게 이걸 정유해서 세계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열딱지가 나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하와이 또 왜 갑니까? 하와이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꼭 가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 이름이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인데요. 저한테 3번이나 초청한 거 저도 안 갔습니다. 그거 그냥 보통 교수들이나 국제정치 교수한테는 한번 시찰하러 오라는 거고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해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뭐 하는 겁니까? 저 그거 초청하는데 안 갔어요. 왜 제가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그곳에 그것도 남의 배에서 자기 배처럼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미국을 우리가 통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 지금까지 호구짓을 계속해온 정부가 거기 가서 위세를 떠는 거는 과거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등에 얹혀서 마치 내선 일체론자들이 자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주역인 것처럼 했던 앞잡이들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속 터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정치인인지 이 국민들이 판별을 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외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국내 언론 잘 안 만나요. 네. 러시아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북 중에 어디가 중요한지 분별 있게 결정해라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 너희들한테 손해야 하지마 이제 이런 건데 러시아가 듣겠습니까? 아니,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전에 또 저기가 했잖아요. 네. 장호진이. 예, 예. 그러니까 북러 전에도 레드라인 넘지 마라. 네, 누가 맞아요. 보면 한국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그냥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정작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에게 달렸다고 얘기했고 푸틴은 한 3차례 정도, 그다음에 고위급은 한 10차례 정도를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만 직접 우리가 지금 우회 공급까지 했잖아요. 네. 폴란드 통해서 이미 예.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고 대러 경제 제재도 기분은 나쁘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누가 봐도 우리의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 네. 적대 체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아니겠다고 얘기했고 북러 협상 직후에 루덴코라는 차관이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설명하 이거는 미국의 대러 압박에 대한 것이지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북러 협상이 진전돼서 진짜 동맹으로 가기 전에 러시아를 만나야지 이 네. 둘을 이간질 시킬 거 아닙니까? 최소한 속도라도 줄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네. 인터뷰를 통해서 경고하면 네. 그거는 러시아하고 우리가 적이 되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제가 들어도 알겠어요. 그죠? 네. 상식적으로 어떤 게 외교냐? 우리가 진짜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트럼프나 누가 돼서 내년 봄에 전쟁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끝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마지막에 우리가 살상무기 됐다가 러시아하고 되면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내년 봄에 전쟁 끝날 가능성 물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하더라도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전쟁 끝내야 됩니다. 끝나야 되죠. 예, 끝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고 밀가루값,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예, 가정 살림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요새 올리브오일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예,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새길로 지나가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미국 대선을 좌우할 변수가 뭐냐? 네. 경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게 더 큰 변수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 비슷한 사태가 지난번 TV 토론에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을 완전히 휩쓸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쭉 작동을 하면서 꾸준히 뒤지던 바이든이 거의 비슷하게 왔다가 네. 지금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미국 제도상 지금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네. 길에서 넘어지거나 또는 네. 2차 토론에 저런 모습을 보이면요. 네. 이제 DN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인데요. 네.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 DNC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7월 말이나 8월에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후보를.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대의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의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았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이렇게 뜻을 배반할 수 없죠. 예. 마치 나중에 미국이 왜 대의원들이 대통령 뽑을 때도 처음에 했던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민의를 배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만약에 이 후보가 그때 교체되면 늦고요.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바이든 지지자들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이 최적기다. 계속 바이든한테 지금 이제 푸시를 하는데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든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그 대의원들이 자기 뜻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그 집도 사모님이 센지 질 바이든
여사가 중단 없이 가야 된다. 가족회의 결과 뭐 우리는 그렇죠. 고하기로 했다. 그게 쉽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인지력 논란 계속 뭐 파킨스병 전문의가 8번이나 실제로 뭐 백악관을 방문했었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바이든 계속 사퇴 요구 중단해라. 나는 그냥 간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주 현미경을 대고 말 실수부터 벌써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실수했던 그거잖아요. 굿을 굿이스트, 굿 베를 베스트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굿이스트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 바이든이. 예. 최상급으로 굿이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지나가다가 이제 다 등장할 거예요. 아이고야.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금 바이든 제발 사퇴하지 말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될 경우 바이든이 사퇴하고 만약에 다른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될까요? 지금 유력한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하고 뉴섬이라는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이 두 분은 지금 남은 기간에서 지금의 평판으로나 지지도에서 뒤집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바꿔도. 예, 미셸 얘기가 나오고. 미셸 오바마 얘기인데 미셸 오바마야말로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으면 가족같이 지냈고 8년 동안이나 오바마 대통령에서 부통령으로 봉사했는데 그 얘기 못 하고.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가능성으로 미셸은 일도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대체 주자가 또 없어요. 근데 후보를 교체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써보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보면 한 60% 이상의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한테 있고 바이든은 20% 되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거 가능성.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게 될까요? 이거 장단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바이든이 되면 지금 계속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점은 제가 저는 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냥 지금의 동맹화를 끌고 가는 이게 바이든의 최고 업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동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인 거고 그렇으면 이걸 깨려면 어떤 의미에서 아까 역진하려면 트럼프가 하면 아마 캠프 데이비드 그냥 종이짝처럼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진보 일각에서는 트럼프로 가야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2018년의 추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북한하고. 하노이? 하노이 전이죠. 싱가포르. 하노이는 실패했으니까 2018년에 성공. 그런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맞은 뒤통수는 너무 아파서 지금 그때는 북한이 외상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관계 개선해주고 제재 해제해준다는 것은 외상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찰박치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몸값이 너무 높아졌는데 과연 그 말은 높아졌다면 아주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원할 겁니다. 요구할 수 있고 없어. 그거를 과연 미국 사회와 트럼프가 받아낼 것이냐 이게 쉽지 않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막 극우들이 트럼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웃기는데 이게 지금 일치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전직의 관료들이 뭐라 하냐면 미군 철수와 또는 얘기하면서 하는 게 핵무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핵무장을 트럼프는 네가 지켜라 라고 하면서 허락할 수 있다는 게 얘긴데 이것 역시 미국 사회에서 이 아시아에 한국이 하면 일본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일본도 핵을 가지면 소나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미국 사회에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에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그 나경원은 진짜 기회주의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 투닝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랑 방송할 때는 반대했었어요.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나경원 후보가? 그러다가 그날 딱 다른 거 설명 없이 핵무장 할 때라고 딱 한 게 바로 대표 주자로 나가면서 용산과 튜닝한 겁니다. 오, 참나.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의원님하고 대담한 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의원 안 하실 때. 그 총선 전에 방송을 저희 몇 번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는 반대했었던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선거용으로 태세전환이죠. 저는 그분은 그때 그 타이밍은 선거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하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도 거의 자주 지금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게 이제 우리도 핵무장할 때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국가들은 왜 했냐? 그거는 이제 그 제재를 견딜 각오를 하고 인도도 파키스탄도 지금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개방형이고 대외통 이런 거 완전히 우리는 경제가 절단납니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어느 동네에서 받겠습니까? 우리 동네 와서 핵실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주장을 정치인들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처럼 다시 그렇지만 양쪽이 특이하게도 진보와 보수 쪽에서 원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항을 원하게 트럼프를 원하고 있지만 둘 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컨대 트럼프가 되면 북미 정상화, 북미 수교 또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 이런 게 가능해질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미국 내에서 핵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그렇게 주는 트럼프를 그냥 둘 것인지 트럼프 역시 그거는 거의 굴복에 가깝잖아요. 그걸 받아들일지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북미 관계는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렵고 저는 시도는 해볼 거라고 봐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왜냐하면 그게 자기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2019년의 뒤통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 정상화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략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 지금 전략 환경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제재도 거의 해제 상태, 무력화됐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의 경쟁을 이용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계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북한은 지금 전략적 환경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 번영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막 배고파서 굶고 예컨대 대기근 사태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국민이 죽고 이런 일은 없게 그런데도 한미에 소위 말하는 붕괴론자들이 있어요. 40년, 50년 기우제 지내듯이 또 붕괴론을 근거 없이 내는 사람들. 북한 붕괴론이요?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은 지금 강연 다니면서 붕괴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의 이런 극우 친일적 망언을 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 안 되겠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각을 가진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게 북중러를 악마화하는 게 한 20% 남짓되는 지지자들한테는 외교를 잘한다라는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외교가 제일 못한다고 보는 게 진보 쪽의 입장이고 또 지지자들은 여러 분야 중에 그래도 잘하는 건 외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 중단됐던 포사격 훈련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자살적 객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한반도 위기에서 긴장 고조를 올리는 게 그러면 북한은 그때도 교전 대상국이 하면서 헌법 바꿨을 때도 항상 항에 if가 있었어요. if. 그게 남쪽이 이러면 또 남쪽이 이러니 우리가 이런다 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안 그러면 자기들 안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위기의 책임을 우리한테 또 전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도 이 위기 상황이 끌어올라서 전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그거를 끌어올리는 거고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국이 자꾸 한미를 가속화하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고 한미일도 속도 조절을 하든지 안 하면 한반도에 적어도 안정은 오는 건데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3년이 뭐 3년이 길어요. 그러니까 3년이 길다. 예, 여기서 3년도 길고 1년도 구호가 나오네요. 1년도 깁니다 진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최소한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새로운 그 한반도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에서 최소한 북한과의 대화는 어렵겠다 하더라도 뭔가 좀 과거의 육자회담 같은 틀을 통해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뭔가 좀 새로운 접근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제가 그래서 묘수가 있어요. 지금 묘수가 뭐냐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지금 북한이 지금 중국이 북러에 가까워지는 거 탐탁지 않거든요. 중국이.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밀어붙이니까 지금 중러가 연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 탐탁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북중러는 절대로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북중어 만나도 중러는 만나도 셋이는 안 만나요. 그러네요. 그건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한테 빌미 줄까 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리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중국이 지금 이 정부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근데 이 정부가 대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 개입 반대라는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정부가 저래도 국회가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여기에서의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고 북중러의 연합을 늦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단독이군요. 안 드렸는데 편의점 단독 우리 김병주 의원한테 같이 공동 대표 발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선언해라. 왜 대만 유사?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고 기정사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없고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국회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좀 확약을 해놓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하고의 외교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게 국익에 상응하는 외교인데요. 그리고 한미로 가고 북중로로 가는 걸 좀 느슨하게 만들고 그 고리를 좀 자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1, 2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했는데 결국 제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원이 오히려 친중파다 뭐 이러면서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대만 유사시에 간다는 그거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우리 군인들을 그쪽에 보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도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뭔 친중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지렛대로 삼아서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야 되는 정치가 바로 이런 거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좀 대화하면서 뭐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진영을 가려. 아까 대통령이 그거 보세요. 지금 벌써 자기는 편 정해놓고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게 러시아가 보기엔 뭐예요? 결국 북한 선택하라는 말이잖아요. 답답합니다. 이제 오물풍선은 더는 안 올까요, 의원님? 이걸 이제 결국 우리가 북한도 이것도 if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이 전단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보낸다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 보내면 북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도 질의하려고 그랬던 게 이 통일부 장관이 단 한 번을 접경지에 가봤냐고요. 전단에. 그런데 지금까지 16번, 15번은 특강 다니셨어요. 특강? 그러니까 뭐 주로 분계론이나 북한 비판론이겠죠. 근데 그분이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러 전단할 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참나 참 이게 현장성이 강화되는 장관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시다가요. 북일 정상회담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성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실히 일본은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간 했는데 왜 그러면 김여정이 뜬금없이 그걸 공개를 해버렸을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유는 제가 추적하기에 이겁니다.
두 가지였거든 항상. 뭐냐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대에서는 일본이 그 의존을 하지 않는다. 북일 만났을 때. 두 번째 인질 예. 문제를 조건부로 달지 않는다. 이 두 개가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만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베는 두 번째 특히 못하는 거. 첫 번째도 그렇죠. 두 번째도 못한 거거든요. 예. 기시다가 약간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을 하지는 않겠다. 네.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북한은 그 두 개 얘기를 하지 말자 합니다. 아예. 예.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럼 던진 겁니다. 밖으로. 합의 안 돼서 그냥 던져- 깨버리려고 한 그렇죠.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는 공은 일본한테 간 거잖아요. 예. 북한은 뭐 해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급하면 네. 적어도 이번에 만나서 그 두 가지는 얘기 안 한다는 것으로 좁혀진다면 네. 가능합니다. 불정상가능. 예. 저는 예. 북일이 만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는 안타깝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네. 저는 북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 고리를 이 신냉전 고리를 약화하기 위해서 북일 만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라도 긴장을 이 진영을 나누는 거를 예. 그럼 역설적으로 보면 예. 한미일은 가면서도 일본은 또 한쪽은 따로 챙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외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밉지만 예.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네, 우리보다 낫다. 기시다가 아까 인도도 보세요. 미국하고 예.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중국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그게 예. 국익을 위한 외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경제도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무역 문제나 외교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그럼요. 큰 겁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자동차 2년 안에 전쟁 끝나면 돌려받기로는 했지만 10,000루블에 팔았어요. 에? 10,000루블에 우리가 넘겼잖아요. 이 대신 조건을 붙여서 2년 안에 전쟁이 끝나면 그대로 상태 그대로 한국이 다시 가져온다는 조건 붙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파탄이 되면 그냥 10,000 루블에 현대공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거 현대자동차 주식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 현대차가 가장 나오기 직전에요. 전쟁 예. 직전에 1위였고요. 현대자동차. 예. 삼성폰이 1위였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도시락면이 세계 1위였고요.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즈보다 오리온. 그다음에 이제 한 게 도시락면인데 도시락면. 도시락면이 1년에 전쟁 전에 6억 5천 개씩 팔렸어요. 1년에 6억 5천 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도시락 라면 하나씩 8도 도시락면을 다 그리고 먹는다고 전쟁 전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네. 90%에 이릅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예. 이런 외교의 이 토양을 꽃을 예. 버린다는 게 이런 예. 적대적으로 몰고 간다는 게 예. 물론 푸틴 나쁘죠. 네, 나쁘죠. 그래서 전쟁 우리가 일으켰고. 손해 봐가면서 경제 제재 하잖아요. 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제발 네. 선 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은 경제적 이익은 또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스크바에 가면 제일 큰 호텔이 롯데 호텔이라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그 호텔이 제일 좋다면서요. 휩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가지는 다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설마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인데 뒤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협력 없습니다. 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방송으로 싸우잖아요. 말씀하자 둘 다. 대변인 발표나 방송에서나 인터뷰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안 망가지고 정지하는 것만도 고마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더 이상 파탄으로 가지 않고 정지, 안 만나고 그게 다행일 정도로 망가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외교 노선도 완벽하게 다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더 안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정지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뭔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러시아 중국 정부도 예. 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 망가뜨리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정부도 네. 윤석열 한국은 저 나라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저거 아니다 싶으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시민이 계속 저항을 하는 것이 네. 외교도 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결국은 국민이 뭐가 됐든 국민이 나서서 그렇죠. 해결을 봐야 되는 힘이 그런 약하지 뭐 자연이 있지만 국회에서 떠들고 저처럼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떠드는 게 네. 저런 나라에서 우리도 길다 하고 하면서도 참으면 그래도 그다음 정부가 나오면 희망이 있겠구나 해서 망가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 그만큼 한국이 지금까지 많이 컸다는 거예요. 네, 국제적 위상도 한국하고 구태여 파탄으로 안 가고 싶은데
지금 정부는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다녀왔는데 남북미중 사자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뭐 1.5 트랙 정도로 해서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는데 조국혁신당 만약에 그런 트랙이 만들어지면 참여? 그럼요. 네.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성사는 되겠습니까? 남북미중. 정부 간 회담은 안 되겠죠. 정부 간 회담 저는 1.5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힘들고요. 예. 그다음 제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진보적인 중국하고 약간 진보적이고 평화 세력들하고 제가 작년부터 만나고 있고요. 네. 원래도 여기 서울에서 한미일중. 한미일중입니다. 예, 진보 단체. 예, 그래서 진보 우리 단체. 피스쿼드라고 부릅니다. 피스쿼드.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스쿼드 해가지고 만나는데요. 그런 진보 연합체와 시민단체를 계속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정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공부하고 또 뭐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나토하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호놀루루인데 하와이를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휴양지 느낌을 줄이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힐튼 아일랜드라고 굉장히 멋진 이 골프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들러가지고 자주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것도 안 될 말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3시간 차이잖아요. 뭐 호놀루루가 그냥 가는 길입니까? 지금 2박 5일로 돼 있어요. 2박 5일. 그 말은 비행기에서 그만큼 자야 될 그 장거리를 동포 한 번 만나는 거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관하는 2가지를 놓고 왜 갑니까? 아무런 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항공모함 한번 타 보셨잖아요. 왜 가십니까 거기? 결국 이거는 다른 분이 원해서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다른 분이 원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은 못합니다. 뭐 누구라고 다 생각은 하실 것 같고 문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긴 장거리를 돌아가야 될 정도의 일정이 있냐고요. 동포하고 그 사령부 참관 외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그것만 하지 마시라. 제발. 제발. 그냥 다녀오시라. 이제 기대 수준이 낮아지니까 다른 거 다 됐고 제발 그것만 하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 대표 경선은 조국 전 대표 단독 입후보입니까? 다른 후보 없어요? 네. 민주당은 그래도 김두관 의원이라도 나오신다는데. 제가 나갈까? 아니 농담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제 연임이 확실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 조금 다른 거죠. 처음에 한번 당선됐는데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조국 혁신의 대표가 만들어졌고 대표가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주권 당원한테 재신임을 받는 것이 재신임도 아니 신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단독이라도 나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누가 가장 최고위원 한 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의원 중에는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원외에서 2명이 나왔으니까 3분 중에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대표가 이제 지명을 하는 지명직까지 해서. 지명직 최고까지 하면 모두 5분? 4분?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이제 그 대표와 원내대표와 3인의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5분이 이제 그 지도부를 구성해서 구성하는 거죠. 활동을 하시게 된다. 어찌됐든 조국 대표가 단독 입후보 그럼 찬반 투표하겠네요.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전당대회 여전히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말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조국 대표가 너무 빡세게 주말에도 연락하셔가지고 정당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게 한 것에 고양이 방울을 탄 사람이 접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국회의원 최초로. 그냥 답 안 하시고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십니다. 막 아무 때나 전화하셔서 막 일 시킨다면서요. 그런 분이 또 저는 대표하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는데 24시간 일하는 국회일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여하튼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다. 그건 다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어제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이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대통령 또 참 공교롭게도 어제 경찰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열어서 이제 의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거부권 행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분이 했잖아요. 전자결제를 했잖아요. 벌써 했어요? 네. 와, 방송 중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놀루루에서 전자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를 해버렸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현안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순방 마치고 귀국해서 할 거다. 네, 했습니다. 라는 전망이. 오후에 국회에서 규탄 대회 합니다. 오후에 국회에서 규탄 대회 합니까? 네, 3시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 그러면 다시 또 저거 왜냐하면 제2 요구가 왔으니까 네. 다시 이제 표결을 또 양심을 기대하면서 또 표결을 해 3분의 2가 나올지 200표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며칠 전에 운영위에 나왔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톤부터 전환이 됐다고 봅니다. 뭐 저는 외교 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그때부터 워딩이 달라지고 단일 대우, 철통, 잡아떼기, 밀어붙이기, 거부권은 당연한 거 이런 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단일 대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매우 강경해지고 역공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비교섭 단체에서 한 명 추천하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지금 안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안은 없고 개혁신당에서는 대한변협의 추천권을 주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계속 포기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이게 명확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투트랙이다. 하나는 단핵이고 하나는 개헌이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한다는 뜻인데 한쪽에서는 왜 탄핵 동력을 약화시키고 개헌을 하면 2년 임기 보장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는 식으로 역공이 왔거든요. 네. 그런 완전히 지금 우리의 의도를 곡해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상은 민주당 제외해서 야6당에게 하나 된 건데 비교섭 단체 된 건데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한동훈 안과 합치자는 뜻이 아니고요. 저기서 빌미로 잡고 있는 걸 없애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잡고 있는 게 야당 추천목으로만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 그러는데 바로 윤석열 대표가 야당 대표로만 구성된 것으로 그러니까 추천돼가지고 들어온 경우인데 그건 언제 이렇게 이것저것 잘 잊어버려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근데 그걸 빌미로 삼으니 그다음에 그거는 합치자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는 아까 말한 어느 쪽에 민주당인 변협이든 어디든 꼭 우리가 추천권을 생사 안 할 테니 빨리 통과시키자. 이게 진입니다.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결 때 어떻게든 통과가 가능한 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게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누가 돼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탄할 가능성이 높으니 예정된 트랙대로 그냥 밟자 이런 주장이 이거는 충돌하는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굉장히 그걸 내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게 우리가 있는 이제 한동훈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막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 특검하고 그 수정하라고 합칠 수 없는 거죠.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전에 특검을 받아야 되니까. 한동훈 특검은 그러면은 언제 이게 발의됩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뭐 최혜병 특검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는 빨리 하자는 건데 이게 우리 단독으로 안 되는 문제니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지금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돼가지고 정가의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댓글팀을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로 운영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법률적 대응 해와도 좋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야, 이 사람들이 예. 그렇죠. 분명히 내분인 것 같고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그것을 뚫고도 등장시키는 뭐 약속 대리인까지 업무론까지 얘기하는 분도 제가 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내분이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건 한동훈 잡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 뒤에서 다 짰다. 전체 설계도를 하고 지금 하는 것 같고. 아니 이 내밀한 문자를 한동훈 직접 해서 맞으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한 거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안 하면 누구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전체를 안 주고 한동훈한테 불리한 것만 몇 개를 뽑아서 줄까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 우리가 용산이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찍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하지 마.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뽑지 마. 이런 그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서 해버린 건가요? 근데 계속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센 수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거다. 뒤집을 수. 그 여기서 우리가 볼 일은 전체 국민에 대한 통치력이 땅에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내에서도 만약 한동훈이 되면 통치력이 완전히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력을 다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겁니까? 누가 대통령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잘하다가 교체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도 근사했거든요. 어디 바깥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야 니네 나라 진짜 민주주의도 대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의 격돌 없이 질서 정연하게 혁명을 수행하고 그럴 수가 있냐. 정말 아름답다. 경제적으로도 식민지 국가가 거의 지금의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였고요. 문화도 보세요. BTS 보십시오. 진짜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 60개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냥 BTS와 K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미디를. 제가 그래도 예전에 출장 다니면 뭐 한국이라면 잘 모르고 너 남쪽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남북도 구별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김밥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고 이런 나라의 정치가 지금 이 상황이면 이거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대표하지 못하면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부권의 끝이 누구를 향할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누구의 거부냐의 문제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